이제는 믿고 거르는 수준의 러시아산. 그런데 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고라고 극찬했던 T-90 전차가 미국산 장갑차, 그것도 보병 전투차에 박살나 화제가 됐는데요. 원래의 스펙이나 무장 상태와 전력대로라면 탱크가 IFV에 털릴 일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더구나 T-90은 125mm 활강 포탄에 동축 기관총과 대공기관총까지 고무장도 화려한 3세대 전차인데요. 이를 25mm 기관포를 탑재한 브래들리 한 대가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상엔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할 숨은 비밀이 몇 가지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군 최고의 주력 전차 T-92 M2 브래들리에 완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브래들리의 완승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브래들리 장갑차가 T-90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키예프 제-47 기계화 여단이 공개한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브래들리는 T-90의 맹공을 퍼부어 완전히 파괴했으며 T-90 전차에서 탈출한 승무원 3명 중 2명은 사살됐고 1명은 포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보병 전투 차량과 주력 전차는 전혀 다른 역할과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래들리와 같은 IFV는 주로 보병을 수송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무장과 장갑이 MBT보다 가볍습니다. 반면에 MBT는 전장에서 주력을 담당하며 강력한 무장과 두꺼운 장갑으로 적의 주요 위협에 맞서 싸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T-90 전차는 전통적인 MBT로 강력한 125mm 주포와 두꺼운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IFV는 20mm에서 40mm 사이의 기관포를 주 무장으로 사용하며 장갑은 MBT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래들리의 개발 비화가 다시 한번 회자되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종이컵만큼 얇은 장갑을 갖고 있던 M113에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순수한 IFV급 장갑차였습니다. 그런데 브래들리 초기 모델엔 총구가 없었고 이를 본 미군 장성이 아무리 보병 운송이 목적이라지만 개인화기를 써야 할 경우도 있다라며 총구를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죠. 그런데 막상 총구를 달고 보니 개인화기의 파괴력은 보잘것없었기에 다시 기관포 포탑을 장착했고 포탑을 장착하고 나니 엔진 출력이 모자라 조종수의 자리까지 비집고 더 큰 엔진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토 미사일까지 포탑 옆에 장착하게 되었죠. 결국 보병 운송용으로 만들어진 장갑차지만 탱크에 준하는 공격력을 갖추게 되었고 브래들리의 해당 개발 코디는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준 덕분에 고위직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브래들리에 털린 T-90이 형편없는 모델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년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꼽히는 것이 홍삼 제품입니다. 이런 홍삼 제품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국민들의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시중에 많고 많은 홍삼 제품 중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은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이런 이유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매 포인트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시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홍삼 제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국 소비자원이 짜먹는 홍삼 제품의 유효기능성 성분을 분석했더니 가격과 함량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꺼리튜브가 시청자님들의 건강과 지갑을 지켜줄 특별한 홍삼 제품을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상하제약에서 만든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인데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름도 없는 제품을 홍보하기는 하지만 꺼리튜브에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장 좋은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시청자님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을 알려드리고 가격적인 혜택도 함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제약의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의 효능과 착한 가격을 두루 갖춘 홍삼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6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인삼을 껍질째로 증기해찐 후 건조시킴으로써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아져 홍삼의 효능은 더욱 강화됩니다. 시중에 많은 홍삼 제품들이 있지만 이름 있는 회사의 제품은 너무 비싸고
또 그렇다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뢰가지 않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는 망설여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상하제약의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홍삼 제품에 꼭 필요한 진세노사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은 상하제약 웹사이트를 통해 그 유효 성분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먹기 편하게 제작되었는데요.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스틱형으로 제작되어서 휴대하기 간편하여 하루 한 포씩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님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가 가격 할인이죠. 이 제품은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꺼리튜브에서는 모든 SNS를 통틀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꺼리튜브 채널을 통해 공동구매로 진행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한 박스에 49,900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꺼리튜브는 더 큰 혜택을 시청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추가 할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3박스 구매 시 13만 5천원이고 5박스 구매 시 무려 19만 9천원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온라인 마켓이나 SNS를 포함해 가장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이며 유튜브 내에서도 가장 큰 할인폭으로 진행되는 제품입니다. 최저가 보상제 100% 무료 환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꼭 필요한 분들만 구매하셔서 내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과 설명란에 포함된 링크로 들어가시면 해당 제품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꺼리튜브를 사랑하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올 한 해에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990년대 러시아의 주력 전차 T-82와 T-72B였는데요. 이들은 모두 노후화된 모델로 도무지 수출이 되지 않자 새로운 주력 전차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기존의 T-72B를 업그레이드한 T-72BM, T-72BU라는 파생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후일 T-90으로 개칭된 것입니다. T-90은 125mm의 주포와 열화상 조준 장비, 자동장전 장치, 자체 방어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했으며 외부 공격을 받으면 미리 터지면서 공격 미사일의 관통력을 약화하는 반응 장갑까지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T-90은 푸틴이 블라디미르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극찬했을 만큼 러시아군의 자랑이었는데요. 대당 약 300만 파운드, 하나 480억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가격임에도 인도, 알제리, 이라크, 시리아, 베트남, 이집트, 파키스탄 등 세계 15개국 이상에 수출된 최신 전차입니다. 정말 스펙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불릴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썩어도 준치라고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잡혀 빌빌대고 있지만 군사기술 측면으로는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25mm 기관 포탄에 맞았다면 외부 장비가 망가질 순 있어도 관통은 어림도 없을 텐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속수무책 주포까지 너덜너덜하게 돌아가며 망신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브래들리의 25mm 기관포 공격에 외부 관측 장비가 고장났다는 전제를 둔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조종수가 평상심만 유지했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었는데요. 더구나 제법 가까운 근접전이었고 브래들리 역시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관통되는 상황이기에 여기저기 도망가면서 기관포를 쏴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전차는 맞을 것 다 맞고 마지막에는 큰 폭발까지 일으키며 주포가 빙빙 돌 정도로 허우적대다 나무에 꼬라박는 모습까지 선보이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브래들리가 T-90을 가둬놓고 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맞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위의 사례를 봐도 우크라이나의 M2 브래들리 IFV는 러시아의 T-90M 전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브래들리는 25mm 부시마스터 기관포와 뛰어난 기동성을 활용했는데요. 다른 영상을 보면 브래들리가 계속 방향을 바꾸거나 앞뒤로 움직여 적의 탐지 장치를 기만하면서 수십 발의 기관포를 퍼붓고 있습니다. 기관포의 명중률이나 브래들리의 기민한 움직임엔 당연히 승무원의 숙련도와 전술이 뒷받침되었는데요.
브래들리 장갑차 조종수가 엄청나게 능숙한 솜씨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거의 농락하다시피 러시아 전차를 완전히 농락했습니다. 더구나 탱크전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견해로는 이미 영상 초반부터 T-90의 포탑 연결 부위가 벌겋게 달궈질 만큼 주포가 무력화된 상태이며 이런 매우 급한 상황에 패닉을 일으킨 러시아 조종수들의 경험 미숙을 패전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25mm 탄으로 기선을 잡을 브래들리가 최후엔 대전차 미사일로 교전을 승리로 이끈 것이죠. 그래서 소위 선제 공격이 중요한 것이며 그런 면에서 브래들리의 전략이 주요한 것이었는데요. 이 역시도 다가오는 브래들리를 미리 인지 못한 러시아 탱크 승무원의 실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브래들리가 골리앗을 때려잡는 이변은 이번에 처음 연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스테포베 마을에서 러시아군 BMP-2 장갑차 세대가 브래들리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109 독립영토방어여단이 촬영한 이 영상엔 마을의 방어선 진지를 돌파하기 위해 포격을 가하려면 BMP-2 세대가 브래들리의 공격을 받아 세대 모두 검은 연기를 내며 완전히 박살나 있었죠. 사실 미국산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은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함께 미 육군 기갑여단의 주력 장비로 보병 수송 등을 위해 개발됐지만 경량 전차급 전투 역량을 갖추고 있어 통상 전투차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25mm 기관포와 토우 대전차 미사일 등을 갖춘 탱크 킬러로 전차를 깨부순 실전 기록을 가진 유일무이한 보병 전투차죠. 실제로 브래들리는 지난 1991년 시작된 걸프전에 최초로 실전 투입돼 에이브럼스보다 더 많은 적 전차를 격파하는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브래들리는 이라크군의 옛 소련제 T-72 전차를 만나는 족족 파괴했는데요. 브래들리는 이런 의외의 공격력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인 방어체계도 탁월합니다. 승무원의 출입도 용이하게 만들어 유사시 탈출이 쉬워 탑승 인원의 생존율 또한 높은 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대비해 남동부 전선 곳곳에 대전차 장애물, 지뢰밭 등을 설치해뒀는데요. 지뢰가 깔린 면적만 20만 제곱킬로미터로 남과 북을 합친 한반도 크기에 필적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조차도 러시아군이 깔아놓은 지뢰 때문에 반격이 어렵다라고 토로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렇게 전황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꾸준히 영토를 회복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브래들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래들리 차체 하부에는 대전차 지뢰 방어를 위해 강철판이 장착됐고 화생방 공격에 대한 방어 설비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브래들리는 특정 철갑탄과 로켓 추진 수류탄 등 여러 탄약에 대한 방어가 강하고 화력 기동성을 비롯해 방어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군의 장갑차 성능을 넘어선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미 외교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로블리는 이번 전투는 보병 전투 차량으로도 현대 주력 전차와 성공적으로 교전할 수 있으며 전술과 조종수의 숙련도에 따라 적에게 심각한 피해까지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전 결과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 챌린저2 전차 사령관을 지낸 헤미시 브레튼 고드는 러시아는 무겁고 방어력 높은 장갑보다 여전히 화력과 기동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T-90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파괴된 후에도 다른 러시아 전차보다 확실히 더 큰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인 평을 종합해보자면 대전차 미사일 한 방에 반응 장갑이 깨지고 내부 포탄 유폭으로 포탑까지 날아가던 T-70이나 T-80과 같은 이전 러시아제 주력 전차보다 T-90은 우수한 방어력을 지닌 것이죠. 1990년대 초반 전력화된 T-90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2 등 서방의 3.5세대 전차에 비견되는 전차로 125mm 활강포와 열화상 조준 장비, 자동장전 장치, 자체 방어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되었습니다. 체급만 봐도 T-90의 전투 중량은 46.5톤으로 27.2톤의 브래들리와는 비교가 안 될 뿐더러 전장에서의 목적 자체가 다른 한 차원 높은 기갑 전투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에서 브래들리가 거둔 승리는 더욱 값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당 가격 435만 달러, 하나 약 57억 원 수준의 브래들리가 10배 가까이 가격 차이 나는 T-90을 그것도 1대1 교전으로 잡은 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번 브래들리 대 T-90 교전의 승리는
우리 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아무리 반응장갑과 강력한 주포를 장착한 K2라 할지라도 전차병의 숙련도와 전략을 무시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과 반대로 IFV로도 적 주력 전차를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더구나 브래들리보다 더 강한 화력의 40mm 기관포를 탑재한 K-21 보병 전투차라면 더 높은 승산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브래들리의 사례처럼 전쟁보다 확실한 쇼케이스는 없듯 우리의 K2와 K-21이 실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T-72는 소련과 러시아를 포함한 무려 15개국에 수출된 동구권 베스트셀러 전차인데요. 하지만 걸프 전쟁을 시원하게 말아먹으면서 존재 가치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구권의 전차 개념, 즉 빠른 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회피 후 타격과 구경주포에서 나오는 강력한 화력이 외면받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걸프전을 상세히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T-72의 참패 원인으로 지나치게 좁은 내부 공간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전차는 빠른 기동력을 위해 최대한 장갑 두께를 줄여나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사장갑과 전면부에만 방어력을 집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전차 내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졌는데요. 오죽하면 포탄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승무원 탑승 공간 아래쪽 포탑 회전부의 탄약대 부분을 쑤셔박아 놨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측면 장갑이 상당히 얇아서 비교적 약한 타격에도 쉽게 유폭이 일어나고 포탑이 사출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은 러시아 전차의 포탑이 무려 3층 높이까지 튀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탄약고와 승무원 탑승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돌아만 가면 장땡이라는 식의 인명경시 사상 탓이지 동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특히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하면 관측 해피 및 피탄 해피는 필요 불가결한 설계 사상입니다. 방어전을 기본으로 상정한 군사교리와 국토 70%를 이루는 산악은 아무리 전차라 하더라도 산악전을 강제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릉을 이용한 은폐연폐를 가능하게 하는 낮은 차체와 험지에서의 빠른 기동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일례로 위 사진을 보면 M1 에이브람스, K1A1 90식 전차, 레오파르트2, T90의 크기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K1A1이 오리지널 동구권 전차인 T90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K1은 승무원 전투실을 차체에 파묻으면서까지 최대한 전고를 낮췄는데요. 이 효과는 과거 한미연합훈련 모의전 당시 K1이 훌륭한 매복 전술로 M1 에이브람스를 격파했다는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방어군 역할이던 우리군 전차부대 1개소대, 즉 세대 K1이 에이브람스 20여 대를 격파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동구권 전차 설계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K1은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탄 적재 또한 탄약수가대, 차체 탄약가대, 후방가대에 나누어 적재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유폭을 방지한 건데요. 이처럼 K1은 얼핏 동구권의 설계 개념을 따라간 듯 보이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는 서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T-72를 도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전차가 K1인데 무작정 동구권 전차를 따라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1970년대 중반 우리 군에서는 한국형 전차 사업을 추진할 때 미육군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개발사인 크라이슬러 디펜스를 탐색 개발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크라이슬러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에 매각되었을 때도 한국은 기술자들을 파견해 기술 이전을 받아 전차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1 전차는 한때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반 기술과 외형의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K2 흑표 전차는 K1 전차의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1995년부터 개발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1차 불검 사업으로 러시아의 T-86을 원형 그대로 이전받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해체 분석하여 획득한 기술을 K2 전차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K2는 한국의 기술 융합 능력을 토대로 서구권과 동구권의 전차 기술에 장점이 반영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2 전차의 버슬식 자동장전 장치인데요. 이는 탄약이 포탑 후방에 적재되고 장전수가 탄을 꺼낼 때만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탄약이 승무원 구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유폭이 가능한 상황에도 폭발의 방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패널 등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즉 전차가 피격당해도 차체가 부서질지언정 최대한 승무병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2는 부족할 수 있는 방어력을 채우기 위해 APS 능동형 방어 체계를 갖추어 방어력을 극한까지 올렸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형 방어 체계는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기, 통제 컴퓨터와 발사 장비 및 대응탄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덕에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아군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T-80U에서 습득한 방사선 방어 라이너를 추가해 혹시나 모를 생화학전과 방사능 오염까지 방지했는데요. 여기에 56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에도 800mm 장갑까지 관통한 자탄을 방어할 수 있는 압도적인 방어력, 평지시속 70km, 야지시속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놀라운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혀 과장이 아니라 K2는 동구권 전차의 빠른 기동력과 서구권 전차의 방어력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도 K2가 M1A2 에이브람스보다 우세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K2 980대 도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로 116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K2와 에이브람스 전차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부방어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약 200여 대의 T-72 전차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방어 역량의 격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쓸 물량까지 지원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로 인해 EU와 나토는 최후의 방어선인 폴란드에 막대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이용해서 좋다는 무기체계는 가능한 한 모두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이참에 설계 결함이 수두룩한 동구권 무기체계에서 서구권 무기체계로 군의 노선을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반면 K2 흑표는 공격을 위한 전차입니다. K2는 높은 기동력과 방어력 그리고 압도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칼리닝그라드 국경지대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즉 최전선에서 먼저 뛰고 먼저 적을 선멸하는 용도입니다. M1 에이브람스가 수도인 벨라루스 인근에 배치되어 방어전술 위주로 선택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한국 못지않게 강과 하천이 많고 곳곳에 늪지가 있는 험한 지형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자주도하가 가능하고 험지와 질척이는 땅에서도 높은 기동력을 발휘하는 K2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폴란드는 K2 초도 물량을 칼리닝그라드 최전선에 배치했는데요. 정리하자면 K2 흑표는 최강의 창이고 M1 에이브람스는 최강의 방패입니다. 각 무기 체계가 담당하는 분야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게 가능한 군대는 상당히 드문데요. 주한미군이 있는 대한민국과 K2, 에이브람스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폴란드 정도뿐입니다. 이러니 K2가 사실은 겉만 멀쩡하다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에는 동구권, 서구권을 뛰어넘어 한국식이라는 새로운 분류 방법이 등장할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